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가끔 이제 충심으로 이제 댓글을 다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는 분 중에 야, 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냐? 제가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히 요새 아주 그 살벌해지고 있는 고립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다. 저는 그런 노선으로 간다면 대통령 되기도 힘들거니와 또 그 사람이 서로 대통령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 공화당에 아마 깊은 상처를 남길 거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이 트럼프의 핵심 브레인에 매트 포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트 포틴저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는 대신에 트럼프 고립주의를 정면 반박하는 글을 Foreign Affairs에 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혹은 대만을 중국에 빼앗기면 한국, 일본 핵무장에 나서게 되고 전 세계 핵무기 무한 경쟁 들어가서 개판되고 미국은 섬나라로 쪼그라든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보기 전에 이 중국이 어떤 상태인가도 좀 보고 그리고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매트 포틴저를 거론을 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 세계적 석학이죠. 프린스턴대 교수 후보연구소 또 니얼 퍼거슨 후보연구소에 깊게 관계하고 있고 전 하버드대 뉴욕대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자기 머리에 권총을 겨눴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한국말로 그런 말 할 때는 지대가리에 권총 겨눴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대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은 자기 대가리에 총을 겨눈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죠. 반중 매파는 시진핑이 방아쇠를 당기도록 부추기고 싶어하고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비둘기파는 시진핑 손에서 총을 빼앗고 싶어하죠. 비둘기파는 하나님이 차이나 디커플링을 금지하셨다고 생각하죠. 저는 시진핑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고 봐요. 네 대가리에 네 총 겨누고 있네. 나한테 겨누지만 마. 그러면 네 맘대로 해도 돼. 네, 그렇게 말해줘야죠. 진핑아, 네 맘대로 네 대가리에 총 겨누고 있어라. 우린 서방 진영 강화하느라 바빠. 그 총을 우리 쪽으로 휘두르지 않으면 돼. 문제는 시진핑에게 권총이 두 자루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완을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지대가리를 겨눈 방아쇠가 먼저냐? 타이완 겨눈 방아쇠가 먼저냐? 이게 문제죠. 중국 경제가 개판이 돼서 체제 정당성을 상실하면 이를 침략적 대외 정책으로 상쇄하려 들 가능성이 있죠. 매튜 포팅어도 바로 그 같은 점을 걱정했었죠. 시진핑을 압박하면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고 중국이 그만큼 더 타이완 침공 등 전략적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뭐 이게 뭐 말은 살벌하죠. 뭐 머리에 총 겨누고 있다. 뭐 방아쇠를 타이완 쪽을 먼저 당기냐, 자기 머리에 댄 걸 먼저 당기냐. 뭐 이런 말은 살벌한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세계 지성의 탑 클래스인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조금 전에 그 매튜 포틴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매튜 포틴저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사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의 전략 핵심 브레인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고립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 석학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네. 먼저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튜 포팅어.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전략 브레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중 정책, 그 서태평양 동아시아 정책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결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특파원을 했는데 그때도 중국 당국이랑 그 마찰이 심해서 당신은 지금처럼 그렇게 살벌한 때가 아닌데 중국 당국자한테 뺨도 두들겨 맞고 그리고 취재 수첩도 뺏기고 뭐 그런 행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걸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를 해서 장교로 홍보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라크에서 근무했고요. 이 퍼팅어에 대한 스티븐 커킨의 평은
스티븐 커키는 참고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행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기 행정부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질 않아요. 지금 행태가 문제라고 보는 거지. 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훌륭한 브레인 중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발할 때인 2017년 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9월에 실제로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되는데, 이 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좀 많이 희묵그레한 좀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어서 매트 포팅어한테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2017년인가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도 문재인을 만나는데, 이 문재인 진영에서 제일 껄끄럽게 저승사자같이 여기던 인물입니다. 매트 포팅어가. 이 매트 포팅어가 1월 16일 날 Foreign Affairs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재앙이다, 뭐 그런 정도의 뜻이고요. 이 6개 영역에서 인류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제일도련이 파괴된다, 군사지리적으로. 두 번째는 중국인은 영원히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등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즉 중국인은 마르고 닳도록 전체주의에 쭈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다. 네 번째로 세계 질서가 붕괴하고, 다섯 번째로 핵무기 무한 경쟁 난장판이 벌어지고, 여섯 번째로 미국이 경제적 고립이 돼서 섬나라같이 쪼그라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6가지 얘기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이 글에는 트럼프에 대한 T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트럼프를 왜 직격하는 얘기냐? 이미 이것이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한 몇 달 됐죠. 한 1년쯤 됐나? 그렇죠. 거의 뭐 한 1년은 안 됐고,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은 즉각 개입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예외적인 발언인 게, 원래 이때까지는 중국이 뭐 그렇게 내놓고 침공 의사를 안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그러니까 뭐 대만을 보호할지 안 할지 이렇게 말꼬리 흐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미국의 정책적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이 매일 대만을 잡아먹을 듯이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즉각 개입을 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당시에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 바이든이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이것이, 혹은 뭐 애매한 태도를 지킬 거냐, 이것이 트럼프와 바이든을 구별하는 변별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대만을 버린다면, 혹은 중국이 대만을 집어먹는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때 핵심적 전략 브레인이었던 매튜 퍼팅어가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 기고문은 겉으로는 트럼프를 전혀 거론하지도 않았고, 겉으로는 트럼프를 전혀 비판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문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트럼프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고요. 트럼프 고립주의에 대한.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게 당신은 타이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나 하냐, 그런 화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고문을 좀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맺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팅어는 이제 기고문 처음에 메가더의 예언이 맞았다, 타이완은 제일도련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년 전 메가더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메가더는 70년 전에 중국이 결국 타이완을 집어먹으려 할 것이라 예언했었습니다. 타이완은 군사지리적 핵심 요충지입니다. 자유로운 자치 타이완은 일본 방위의 주춧돌일 뿐 아니라 중국이 서태평양의 미국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메가더는 타이완을 불침 항모, 불침 잠수함 기지라고 불렀습니다. 공산 세력의 공세를 방어하고 오키나와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지켜주는 방파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딱 메가더 얘기를 인용하면서 타이완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주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완이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는데,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본토 14억 중국인들을 비추어주는 등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14억 중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계엄령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타이완으로부터 엄청난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 거 쳐놓은 거 위에서부터 보면 1.4 빌리언 14억,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totalitarian rule 전체주의적 지배, 전체주의의 지배, 그 다음에 from martial law to democracy, 그러니까 타이완이 계엄령에서 민주주의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인민들에게 타이완은 서양 정치 제도를 모방하는 서양의 노예일 뿐이다, 이렇게宣외합니다. 여기 빨간 것처럼 보면 slavishly, 비루하게 imitating Western forms of governance, 그러니까 서방 정치 체제를 비루하게 모방하는 놈들에 불과하다라고 중국인들에게宣외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이미 파산한 유럽 사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제를 모방하는 노예일 뿐이다. 서양의 모방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모방이다. 네. 그러니까 Chinese Communist Party is doing so, 그러니까 비루하게 모방하고 있는 거다. By clinging to its Marxist-Leninist system, a discredited political model imported from Europe. 아까 그 빨간 줄치인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이미 다 망해버린 유럽의 캐캐 묵은 그 막스 레니니즘을 비루하게 모방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세게 나가요. 바로 그 앞에 정치 철학을 팍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원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이제 중국 본토 14억 명의 중국인을 등대라는 얘기를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제 중국이 요새 이제 외국인 간첩 색출, 외국 세력 색출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022년에 중국에 붙었던 포스터를 소개를 합니다. 그 포스터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야, 무슨 외국 세력?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그게 외국 세력인데 그럼 너희야말로 외국 세력의 앞잡이 아니야? 라는 포스터가 붙었다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 저도 이거 몰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완이 넘어가면 중국 문화의 민주주의 실험이 끝장난다. 그러니까 타이완의 존재는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14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국 문화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랑 양립할 수 있냐, 거기에 관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을 집어먹으면 그 14억 명은 앞으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두고두고 인류의 말하자면 그 암덩어리로 되는 거다. 그 14억 명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그러니까 타이완의 이제 금방까지 앞에서 한 건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집어먹었을 때, 미국이 타이완을 버렸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이제 정치 철학적, 정치적 그런 의미를 쭉 짚었고요. 체제적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합니다.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 대만의 위상은 석유에서 오펙의 위상과 같다, 그 소리를 해요. 5나노 이하 첨단 칩을 생산하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 둘뿐입니다. 아직 한국은 대만만큼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첨단 칩의 90%는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 대만의 위상은 석유에서 오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같습니다. 굉장히 그럼 우리가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오만 같은 오펙 국가가 박살나버리면 페르시아만에 전 세계 석유 대란 터지면 경제 마비되죠. 마찬가지로 대만의 반도체가 박살나면 전 세계 박살나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혁명이 기술과 생산성과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왜냐? 반도체는 모든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빠른 비행기를 제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하나의 빠른 비행기가 또 다른 빠른 비행기를 제조하는 기반이 되지 못하는데, 빠른 반도체, 빠른 컴퓨터는 더 빠른 반도체, 더 빠른 컴퓨터를 제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그 구글의 CEO였던 사람이 했던 말이라 그럽니다.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멈추면, 대만 반도체가 멈추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 당장 미국의 GDP가 5에서 10% 감소한다. 이는 세계 대공황을 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빨간 줄 쳐놓은 거 보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가리키거든요. 코비드-19 팬데믹, 이건 뭐 2020년부터 한 2년 동안이었던 코로나 위기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5 to 10% of US GDP, 그러니까 미국 GDP에서 5 내지 10%를 삭감해 버리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Great Depression, 이걸 대문자로 쓰게 되면 1920년대의 세계 공황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살벌한 말을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그래, 그런 공황, 그런 파국 뭐 우리는 참으면 돼.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 싹 붕괴시켜 놓고 새로 생태계 만들어질 때 그때 다시 1등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너 죽고 나 죽자 게임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가 붕괴하면 중국 경제도 박살나지만 세계 경제 역시 망가집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이 대가를 치르고도 남는 그런 종류의 집단입니다. 특히 새로 형성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국이 세계 1등국이 될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경우 그들은 이러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만 반도체 붕괴 사태를 제일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중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함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 줄을 썼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의 공산주의 세력, 그러니까 베이징스 마르크스-레니니스트 룰러스, 그렇게 돼 있죠. 그 빨간 줄 또 China ultimately emerged as the world's leading chip producer. 그러니까 그렇게 판다 깨버리고 세계가 반도체가 생태계가 붕괴하는 대혼란, 대충격을 맞고 난 그 다음번 챕터에서 중국이 세계 1등국, 반도체 1등 국가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한 게임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미국은 고립된 섬이 되고 중국은 세계 지배에 도발을 시작한다.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제1도련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 전체가 깨어진다. 이미 2010년에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중국은 대국이고 당신들 동남아 국가들은 소국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That's a fact.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을 먹은 중국은 인도양과 아프리카로 군사적 영향력을 거침없이 전개합니다. 1939년 루스벨트는 독일 등 한 나라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면 그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려 덤벼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요. 당시는 유럽이 세계의 경제기술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아시아가 점점 더 중심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아시아를 통째로 다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는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소리죠. 여기도 보면 이제 키워드들이 여기 보면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 그 다음에 미국은 고립된 섬으로 쪼그라든다. An island off the coast of the world. 네,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제츠가 한 말이에요. China is a big country and you are a small countries and that is a fact. 중국은 대국이고 너희들은 다 소국이야.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렇게 말했다. 2010년에. 예.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길게 빨간 줄 쳐놓은 거는 루스벨트의 당시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 터지기 직전의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세계는 핵무기 난장판이 벌어진다.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즉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일본은 즉각 핵무장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플루토늄 비축량이 세계 1위이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즉각 핵무장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원자로 26개를 가동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산업 기반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이 핵무장 들어간다 이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즉 미국이 대만을 버리면. 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의 핵무장을 한층 더 확대합니다. 중국은 지금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블 시킬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핵무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도 핵무장을 늘려야 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핵무장 강화는 다른 한편으로 인도의 핵무장 강화를 초래합니다. 자, 한국, 일본, 그러면 중국이 또 핵무장 한층 더 강화하고, 그러면 한쪽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강화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도가 더 강화되고, 그럼 인도가 더 강화되면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도의 핵무장 강화는 파키스탄의 핵무장 강화를 초래합니다. 이쯤 되면 이미 이란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란의 핵무장이 진행되면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핵무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초특급 정보를 다뤄온 전략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핵무장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이 대만을 버린다 이거예요. 이러면 해야 돼 우리. 그럼 한국, 일본 핵무장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일본 핵무장이 높아지니까 중국 핵무장이 한층 더 강화되죠. 중국 핵무장이 한층 더 강화되니까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장이 한층 더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의 핵무장이 강화돼요. 인도의 핵무장이 강화되니까 파키스탄의 핵무장이 강화됩니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이 강화되니까 이란이 핵무장하게 됩니다. 이란 핵무장을 더 막을 길이 없게 돼요, 미국이. 이 퍼틴저 말은. 왜냐하면 한국, 일본부터 핵무장했는데 이란 어떻게 막냐 이거야. 이란이 그렇게 핵무장을 하게 되면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서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 주장하시는 분은 이 플로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아시아는 중국의 안마당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흑역사를 얘기를 해요. 19세기 미국은 먼로주의를 내걸고 중남미 국가에 대한 유럽의 채권을 사들이고 카리브해에 해군을 보내고 중남미 현지 정부를 전복시키고 중남미에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미국의 안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중국은 대만을 먹고 나면 이보다 더한 짓을 저지릅니다. 중국판 먼로주의가 실현됩니다. 아시아가 중국의 안마당 된다 이 소리죠. 네. 19세기에 미국이 먼로주의 내걸고서 중남미를 미국의 안마당으로 만들었듯이 중국은 이제 그거보다 더한 짓 막 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중국의 안마당으로 만들 것이다.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동아시아 서태평양은 구매력 기준 세계 GDP의 3분의 1입니다. 이 지역과 미국 사이의 교역량은 2023년에 9,400억 달러로서 미중 교역의 1.6배에 달합니다. 중국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쭉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음에도 그런데 이게 중국이 대만에서 사고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랑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미국 안에 지금 기세가 강한 고립주의는 나 몰랑 나 신경 쓰기 싫어 이런 식의 지금 풍조가 굉장히 거세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또 먹혔던 게 트럼프가 도덕적 보수주의, 낙태라든지 LGBTQ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그 레시피는 뭐냐면 고립주의, 반중, 도덕적 보수주의.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중을 물꼬를 텄으니까. 또 도덕적 보수주의도 의미가 있죠. 기승을 부렸었으니까. 지금도 부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강산이 그동안 5번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좀 레시피가 바뀌었어야 되고 2024년은 특히 우크라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만 2년 지났는데 더 레시피가 바뀌어야죠. 근데 이제 레시피가 안 바뀌고 있죠. 그러면 그동안 짧게 따지면 우크라 전쟁 이후, 길게 따지면 지난 한 4, 5년 동안 뭐가 바뀌었냐. 5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첫째, 트럼프가 할 때만 해도 유럽은 반중에 콧방귀도 안 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 전쟁이 나면서 특히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이런 상황, 그리고 나중엔 중국이 이란과 편을 먹고 중동을 뒤집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서방 전체가 이제는 반중이 상식입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못 잡아요. 서방 전체가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만 잡으려 그래도 네덜란드 회사 ASML이 말을 들어야 되고 일본이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 쪽에 기술 퍼넘기고 공장 차리면 어떡할 텐데, 같이 망하자고 들고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못 잡는다고요. 이런 게임이 되면. 그게 서방 전체의 상식이 됐죠, 반중이. 그 다음에 반중이 그냥 반중이 아니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반중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랑 결합한 반중이 됐잖아요. 이 트럼프가 반중을 할 때만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 반중이에요. 중국 회사 때문에 못 살겠다, 중국 제품 때문에 못 살겠다였지. 근데 지금 우리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의 존엄과 가치라든지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진 나라들, like-minded countries, 뭐 이런 용어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free and open order, 뭐 이런 얘기들이 쓰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반중이 반러 반이란 반복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이 네 개 이상한 것들, 악마구리들, 전체주의 악의 축 4개국이 규정이 됐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이제 가다듬어졌죠. 그래서 이 초점이 뭐 중국산 무슨 완구라든지 의류라든지 뭐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민감하게 단속을 덜하는 편인데, 물론 관세는 매길 수 있죠. 미국 관세 많이 매겼죠. 그러나 첨단 분야, 군수 분야 차단이 살벌해진 거죠. 첨단 분야, 군수 분야 차단이 살벌해진 거죠. 그래서 차이나 디리스킹이 이제 그런 뜻을 갖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한국 위상이 더 높아지면서 한미 핵동맹이 만들어졌고 한미일 체제가 확립됐잖아요. 그래서 5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트럼프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혹은 이 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상태죠. 이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러면 대만 발언 그렇게 쉽게 못 나오고요. 우크라 지원에 강력하게 나서게 되죠. 왜냐하면 우크라를 잡아야 중국을 제어하니까. 우크라를 잡아야 유럽과의 동맹이 강화되고 유럽 동맹이 강화돼야 중국을 제어하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포틴저 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 브레인을 하던 사람까지 나서서 지금 당신 이 대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나 있어? 그거 고립주의로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비판적인 메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많은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도덕적 보수주의 관점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께 권하고 싶은 건 당분간 마치 그 전에 정교 분리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국교라는 걸 안 두잖아요. 국교. 그러니까 나라가 특정 종교, 특정 종파를 국가 종교로 규정을 하는 그런 걸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도 분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정학과 도덕적 보수주의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덕적 보수주의 표방한 건 맞는데 글로벌 지정학에서 저거는 미국을 망치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반중도 제대로 못할 찌질이 같은 입장이다.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정도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